오늘 국내 증시 출발 후에 양지수 동반 하락하는 모습에 좀 쉬어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전과 오후가 네. 너무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면서 4,500선도 넘겼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 출발하면서 조금 빠지고 있을 때 그래 쉴 때 됐지라고 뭐 시장의 상승세가 멈췄다라고도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렇게도 말아 올리는 코스피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정말 생각할 시간이 사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우리가 펼쳐봐야 될까요? 함께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코스피가 기록을 썼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4,500선 돌파한 경사입니다. 상황인데 일단은 두 분께 먼저 좀 공통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비싼 수준 아니고 5천까지 쉽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윤 상무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5천까지 쉽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4,500 싸다. 어떻게 이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에도 금년에 5천을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25년도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가 않았는데 4천선 초반에서 사실 21년 초반, 26년도가 시작했을 때는 4천선 초반에 가까웠는데요. 이제는 4천선 중반이죠. 며칠 안 됐는데 3거래일 장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10%밖에 안 되거든요. 지수 10%,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10%면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내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엄청난 실적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5천선까지 금년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 특히 또 상반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천선 상반기 내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5천선 어느 정도 시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상무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잘하면 설 연휴 전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설 하는데 연휴 전. 네. 한 달 내.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로 들어오는 어떤 수급의 양, 그런 힘 이런 걸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제공하고 지금 이게 몇 배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정규장에서만 35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34조 나왔고 이 정도의 양이라면 한 20조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몇몇 종목을 올리고 나서 이제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30조대 중반 나왔을 때가 예전에 에코프로빈 100만 원 가고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을 좀 비유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빨리 1분기 안에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잠정 실적 내일 모레 나오고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설 연휴 전 2월 중순 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공격적인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 전에도 제가 88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넘는 90조까지도 지금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지금 확정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원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0.58% 상승했다. 이게 바로 그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고객 예탁금의 힘. 이걸 좀 정경민 팀장님은 이걸 좀 주된 요인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 바닥에 20년 넘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정도의 유동성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봤었던 이제 저의 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90조 정도의 예탁금 그리고 CMA는 102조고요. 그렇게 거래 대금이 1월 2일 날 28조 나왔고 어제 34조 오늘 35조 나와서 이렇게 30조 이상의 어떤 유동성의 힘이 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20조의 이 예금이 지금 예탁금으로 넘어온 이제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중소형주 이렇게 좀 작은 종목을 사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정식 사모님도 보셨을 때 최근에 반도체는 퍼스트 옵션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에서 대형주, 대형 섹터로 이 외국인이 좀 다양하게 스프레드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주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지금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 뭐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 전반전 초반에도 움직임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날 경기가 좀 잘 풀리는데 지금 국내 증시 26년도 초인데 몸이 좀 가벼워 보입니다. 전체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거래 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증시의 활동성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갑니다. 근데 반도체는 계속 좋았죠. 작년 하반기에도 좋고 연초에도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섹터로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를 보게 되면 자동차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좀 좋았었던 조방원 같은 그러니까요.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들 중에 뭐 반도체 섹터들 시가총액 높은 순서대로 섹터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계속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중소형주는 사실 지금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고 환율도 조금 잡아놨죠 작년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잡혀져 있는 환경 속에서는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움직임이 조금 편안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수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종합을 해주셔서 지수 좋다, 코스피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상무님 지금은 뭐 개별 종목까지만 공부하기보다는 지수를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수를 샀을 때의 단점이 있어요. 천천히 가죠. 종목들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주식했을 때 그 화끈함이 좀 적죠. 그래서 ETF를 샀을 때 그래서 2배 ETF, 3배 ETF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레버리지가 주가처럼 이 개별 종목처럼 좀 더 활발하게 가는 모습들을 투자자들이 원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이 니즈에 맞춰서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반기 사실 지수가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10%더 간다. 그러면 15만 원, 16만 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수도 10% 가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사는 것도 지금 그렇게 긴 시간 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수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부터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조금씩 섹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로봇 섹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ES 이슈도 있었고요. 현대차 이슈도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한 게 좀 단순한 기술 과시보다는 좀 실제 공장에 즉시 투입하겠다. 양산형이라는 점이 좀 먼저 귀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윤상무님, 그러면 현대차 이제 좀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항하는 로봇주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상당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봤죠. 로봇 그러면 사실 로봇에 대한 움직임은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뻣뻣한 사람 보고 몸이 움직이는 게 꼭 로봇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본따서 로봇과 같은 춤을 추죠. 상당히 좀 삐그덕 거리는 그런 모습을 했었는데 어제 보여준 로봇은 로봇 같지 않고 사람 같았습니다. 로봇인데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이 로봇이 정말 사실 잘 만들었죠. 기술 자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을 만큼 정말 자랑해도 굉장히 될 많이 만큼. 발전한 그런 로봇의 모습을 봤거든요. 단순하게 이 한 대만 가지고 프로토타입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로 관절이 정말로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많이 발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는 공장에 투입이 돼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람과 협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력의 대체제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어제 봤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 기술 굉장히 많이 좀 발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로봇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게 이제는 1년이 채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주였죠. 그래서 자동차는 기계와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섹터였는데 로봇이라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가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한 번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테슬라랑 현대차가 계속 좀 저는 비교가 되는데 둘 다 자동차를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로봇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가는 길이 좀 달라 보여요. 테슬라는 범용 로봇인 것 같고 현대차는 산업용, 공장에 먼저 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했을 때 현대차가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누가 현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땐 테슬라가 좀 더 높겠죠. 그런데
산업용 로봇으로 제한했을 때는 좀 더 안전하고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구체화했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과목 시험을 보는 3일치를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보는 3과목 먼저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공부하는 느낌이 있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 내일 잘 보고 내일 또 모레 보는 3과목 또 공부하겠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산업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 면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좀 유리한 면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근데 오늘 그래서 현대차, 야 이제 현대차를 우리가 로봇주로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장 시작 뚜껑을 열었는데 윗꼬리가 주르륵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게 세론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 현대차 로봇 밸류로 리레이팅 받는다고 봐도 될지 내일부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책장 넘기듯이 바로 이제 적용되기에는 뭐 쉽진 않은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시연되는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막 손 흔드는 거 보면서 현대차 주식 한번 사봐 약간 이런 리드미컬해요, 되게.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어제 나왔던 현대차의 북미 실적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도 맞아요. 뭐 180만 대 넘게 판매하고 특히나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의 매출 비중도 높아져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윗꼬리를 달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CES에 좀 국한된 그런 일정상의 모멘텀이 좀 소멸되는 이제 그런 구간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거와 양산을 해서 생산을 해서 상업화를 한다는 거는 또 상당한 차이와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 괴리가 좀 있는 거죠. 시간적인 괴리가. 그래서 좀 윗꼬리를 다는 이제 그런 모습, 일시의 강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쪽에서 어느 정도의 뭐 매출을 가져가느냐, 어느 정도의 이 산업에 있어서의 비중을 좀 끌고 가느냐, 생산의 비중을 끌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차츰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뭐 자기 자본의 반도 안 되죠. 현대차 뭐 PBR이 뭐 0.5 뭐 이 정도 정도 수준이니까요. 120조 정도의 자기 자본인데 지금 현대차 시총이 뭐 60조 정도니까 네. 뭐 그거를 일단은 뭐 지금 상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이제 3일 공부하듯이 일단 자기 자본 정도, 자기 자본 정도의 시가총액을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은 로봇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나오는 현시감을 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올해 안에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내년 정도에 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리고 양산 시기도 27년, 28년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딱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조금 일찍 주가가 반영한다는 특징을 봤을 때 올 한 4분기 정도가 저는 뭐 현대차 관련된 이 로보틱스 이 생태계 이 파운드리 이 생태계의 리레이팅이 저는 오늘 한 4분기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로봇 밸류를 막 지금 주는 거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 정유선 회장이 이제 완전한 현대차의 오너가 되기 위해서 뭐 순환 출자 구조에서 뭐 지분을 뭐 내야 되는 세금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을 좀 추진을 빨리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건 로봇주에 대한 밸류를 줄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고도 보십니까? 저는 그게 트리거라고 좀 보고 그게 있고요. 트리거? 예, 그것도 이제 내년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반사적으로 봤던 게 로봇 사업과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쨌든 현대차를 지배하려면 모비스의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그쵸. 좀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현금이 좀 크게 마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6조인가 7조 내야 되죠. 네, 7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정유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좀 키워서 거기에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이런 쪽의 기업들의 지분율이 뭐 6%, 7%, 2%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쪽에서의 이제 좀 이 로봇 사업의 배분 거기에 이제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이제 그런 좀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구성을 보면은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인트 벤처가 55%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21%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1%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시장 가치를 20조에서 30조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상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20조, 30조가 됐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 한 2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한 6, 7조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는 현금이 거고. 그냥 들어오죠. 예, 그거를 뭐 전량 매각을 하더라도 다른 현대차 계열사들의 지분율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지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좀 그리면서 가는 것도 좀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 현대차의 로보틱스 멀티플은 올 중반 이후에 좀 네.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그려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고 나면 그 전까지 우리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안에서 주목하던 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은 뭐 현대 오토에버나 이런 쪽은 수급 공동화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뭐 꼭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대 이 계열사들만으로는 이 로보틱스 밸류 체인을 다 완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HL 만도나 SL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서서히 그 밸류를 좀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좀 뭐 공동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차츰차츰 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좀 현시감을 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무님께도 여쭤봐야겠죠. 현대차가 로봇밸류를 받는 데 있어서 앞서 이제 정경민 팀장님은 올해 중반기는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혹시 아니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율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도 공개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언제 양산할 것이고 계획들이 착착착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로봇이 주목을 받았죠. 이전처럼 테마주 같이 일주일, 2주일에 반짝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좀 더 길게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한 가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죽지 않았죠.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섹터가 죽지 않았다라면 반도체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로봇을 피지컬 AI라고 그쵸. 또 섹터로 엮이게 되죠. 교집합이 발생해 있습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살아나 있고 엔비디아의 호실적, 엔비디아와의 협업, 구글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기는 저는 4분기보다는 오. 조금 더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 오늘 이 아틀라스 공개되고 국내 시장에 있는 로봇주들이 세론으로 우수수하고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기 이벤트는 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벤트가 뭘까? GTC 3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GTC 이제는 이벤트로 주가가 또 반짝하는 그런 그건 시기보다는 아니에요? 예, 이제는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지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현대차가 움직여야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26년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지겠죠. 작년보다는 뭐 우호적인 환율, 환경, 관세 폭탄도 좀 좋아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이런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와중에 로봇에 대한 이 모멘텀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올 거거든요. 현대차가 죽지 않고 차트가 죽지 않고 조금씩 살아나는 환경 속에서 플러스 알파의 로봇의 알파의 크기가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특정한 무슨 CES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연중 내내 뭐 주가의 등락은 조금씩 있겠습니다만은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괜히 또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지금 현대차가 구글 딥마인드와의 이 협업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의존을 하게 되면 혹시 향후의 어떤 부가가치들은 구글이 다 챙기는 게 아닐까 현대차는 오히려 소외되고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 한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제는 많은 부분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에서 반도체 잘 만들고 있고요. K-컬처도 있고요. K-푸드도 있었고요. K-뷰티 다 잘 하는데 아쉬운 게 K-소프트웨어 없어요. 그래서 K-소프트웨어가 좀 약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챗 GPT와 구글 제미나이 사실 이 두 개가 AI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와의 협업은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대차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부른 대로 좀 줘야 되겠죠. 근데 자리를 잡고 나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둘 중에
중에 어떤 걸 대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지만 이 하드웨어를 지켜나갔을 때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하던 일단 거 잘하는 게 아, 예, 중요합니다. 잘하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쭉 공급하면서 소프트웨어 뒤에서 또 개발해서 쭉 기술력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이제 앞서 윤정식 상무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이야기. 여기 좀 동의를 하시는지 또 일단 궁금합니다. 먼저. 로봇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을 수는 없죠. 로봇 산업이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제 뭐 시연 정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키워드는 네네.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 보세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 뭐 아니면 대기업 협업이 나오는 기업, 부품으로 가서 뭐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렇게 좀 카테고리 나눠 보면요. 어디가 괜찮아 보이세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제품보다 나은 부품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완성 업계의 현시감, 완성 업계가 어떤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밸류를 받느냐가 좀 달려 있고 그 전방위 업체들이 밸류를 못 받는데 부품사들이 뭐 밸류를 잘 받을 리는 없겠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사들의 상당 부분은 좀 오버슈팅이 돼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뭐 제 고객 중에 이제 원주 쪽에서 현대차 뭐 한라 뭐 관련된 이제 그런 다이캐스팅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로봇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못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1,000개, 10,000개 그 정도 해서 뭐 돈도 안 되고 하는데 그거를 저렇게 높은 그런 이제 시가총액을 주고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에서 자기는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실과 주가가 상당히 좀 괴리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좀 CES나 이런 좀 일정상의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느 정도 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서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거고, 뭐 LG 같은 경우는 가정용 로봇으로 간다라고 했고, 현대차의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모빌리티 기반의 그렇죠. 로봇으로 간다라고 했고, 그럼 이제 뭐 삼성이 어떤 또 SK가 어떤 또 공장 자동화에서는 또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 단 뭐 10억, 100억이 됐던 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증명이 돼야지만 조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로봇에 관련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CES가 종료되면 상당 부분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품보다 나은 부품은 없다라는 그 저의 그런 생각이 슬로건. 좀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슬로건 나왔습니다. 제품보다 나은 부품은 없다. 이제 로봇을 좀 크게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정식 사모님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방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변동성이 나온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벤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오는데 항상 무언가의 산업이 올라가는 초기에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올라가서 좀 쉬면서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죠. 변동성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더 선별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변동성도 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종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더 줄어드는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는 매출액이다라고 보거든요. 돈을 버는. 네. 모든 산업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물론 돈을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을 때 기회를 좀 더 많이 잡고요.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잡은 기회를 가지고 덜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끌고 가면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납품을 하면서 매출액이 발생시키는 시점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현대오토에 뭐 좀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로봇 유통한다. 그래도 유통도 매출이거든요. 여기에서 마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저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뭐 숫자가 증명이 되는 기업들 영업이익을 좀 보긴 하는데 로봇주는 일단 현재는 고객사 확보, 돈을 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발 양보해서 매출액이 좀 지키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주항공도 좀 같이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정경민 팀장이 여기도 오늘 사실 로봇주처럼 뭐 윗꼬리를 로봇주는 오늘 하락이었죠. 여기가 오늘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수급이 묘하게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진짜 스페이스X 아주 상장하려면 멀었는데 이거 네. 끝까지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뭐 저는 중반기, 3분기, 뭐 4분기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이상 예. 뭐 간헐적으로나마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좀 영향을 받는 이런 흐름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이제 함부로 밸류에이션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얼마가 될지, 그렇죠. 얼마 벌지 이제 이런 모호성이 주는 이제 무한대의 밸류에이션이 좀 시장의 수급을 흡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강력한 좀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뭐 로켓랩이나 뭐 플레인랩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좀 정말 좀 강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뭐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스페이스X의 IPO의 규모, IPO의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되고 확정되는 시점까지 굉장히 강한 테마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져요. 우리 시장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첫 세 가지. 번째는 이제 오늘 뭐 미래에셋증권이 뭐 100%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다른 펀더멘털 요인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 이렇게 같이 투자를 뭐 직접 했던 간접적으로 했던 이게 어느 정도 상장이 되면 우리가 엑시트를 하면 얼마 벌 수 있겠어라고 하는 다소 이제 예측이 가능한 금융센터가 이제 한 부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섹터, 두 번째 부류는 뭐 납품을 이게 뭐 얼마를 납품했던 간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어쨌든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묶음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산업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방산주들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뭐 위성, 그다음에 뭐 발사체나 또 위성통신 기자재 이런 쪽이 좀 강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견인이 좀 큰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의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모호성이 주는 강력한 수급의 어떤 네. 그 빨아들이는 이런 힘이 강하면서 뉴스플로어에 따라서 이제 간헐적으로 강세가 보이는 그런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스페이스X 상장이 저도 뉴스 보면서 대강 한 7월쯤인 줄 알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대략 3분기에서 4분기 초 이 정도로 좀 가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확정될 때까지가 일단은 이 미래에셋과 관련된 이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방산에서 우주항공이 좀 묻어 있으면은 좀 잘 가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국항공우주가 또 길게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유면 팀장님 보셨을 때 그럼 LIG 넥스원도 같은 피어 그룹에 있다 보니까 따라갈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까? LIG는 충분히 따라갈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네. 다른 방산 종목들하고 조금 다른 게 다른 방산들은 체계를 납품을 하잖아요. 천무 혹은 뭐 그쵸. K2, 맞아요. K9, 뭐 한국항공우주는 뭐 KF21 보라매 뭐 이렇게 좀 일종의 플랫폼을 이렇게 좀 수주를 받는 건데 예. LIG 넥스원은 차라리 MSEM 그러니까는 천궁 2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플랫폼이 아니라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죠. 뭐 미사일이나 포나 뭐 이런 것들을 합하고 또 레이더 이런 것들을 좀 수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반발짝 정도 이제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LIG 넥스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항법의 이제 평형 기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다른 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같은 편승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무장에 따른 국내 아까 방사청에서 또 좀 수주가 나온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은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전통 무기 쪽으로 좀 살펴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산주들 기존에 우리 뭐 무기 잘 팔았던 그런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태를 봐도 그렇고 좀 로봇이나 드론 이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방산주들로 좀 새롭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출연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올해 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항공 그리고 또 이런 비행체에 대한 이제 그런 수주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지상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좀 수주가 이제 폴란드를 위주에서 많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KF-21, FA-50 같은
그런 좀 항공무기 쪽에 항공무기 플랫폼 쪽에 좀 수주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항공무기를 이제 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미사일이나 뭐 이런 좀 전투 장비들이 이제 사실 좀 유럽제, 미제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개발 노력이 LIG 넥슨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함께 편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항공우주 우주 산업까지 좀 더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오늘 다른 지상 무기를 만드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에 비해서 이 두 종목이 더 좀 많이 그쵸.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더 큰 힘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우주항공 플러스 이제 또 항공 무기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까지 요 세 종목이 기존에 있었던 지상 무기들보다 조금 더 수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뭐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좀 밸류 부담도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요쪽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 진짜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는 줄줄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슈가 뭔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경민 팀장이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밀떡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덕후를 이길 수가 진짜 없어요. 그쪽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으신 것 같고 마침 저희 방송 지금 나오실 때마다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매주 화요일 이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방산이 오르지 않을까? 네. 예고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무효하게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흐름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희가 방산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결국 지금 방산은 뭐 베네수엘라 이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이벤트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지 연속성을 갖고 올라가는 건지에선 판단을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 방산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단지 이제 수주가 수출했던 게 조금 밀리는 뭐 이런 부분 이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게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모멘텀이 좀 사라졌죠. 근데 전체적인 대외 환경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내가 다 지켜주겠다에서 이제 너네 나라는 너네가 좀 알아서 좀 지켜봐라고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특히 유럽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났죠. 특히 동유럽 쪽에 있어서 거기에서 무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추세인데 여기에서 단지 국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모멘텀이 좀 사라졌던 거고 수주가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실적은 사실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나갔는데 베네수엘라 나왔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베네수엘라가 좀 대체해준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분명히 좀 우상향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의 흐름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이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네. 풍산 네. 같은 이 오리지널 방산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요새 구리값도 좋아서 잘 올라가는 건지 방산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그 질문을 왠지 주실 것 같아서 제가 풍산을 보고 있었어요. 예. 풍산은 뭐 말씀 주셨더니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구리 가격의 이제 인상분, 물론 이제 구리 가격의 전가분을 뭐 한 번에 이제 주가에 이렇게 반영시킨다,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이제 좀 어폐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심리적인 문제죠. 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로 여러 가지 이제 이 포탄을 만들 수 비롯한 있으니까. 전시품 전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이제 풍산 쪽에서는 그 가격을 좀 전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동 파이프를 비롯한 이제 건자재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시탄을 축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예.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깊게 들어가면 뭐 어떤 탄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공유하고 있던 탄들도 거의 이제 소모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시에 보유해야 되는 탄이 뭐 300만, 600만 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보유해야 되는 것들을 좀 늘려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리 가격에 상승하는 것 플러스 전시의 탄을 어느 정도 좀 네. 이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증익 구간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방산주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만 LIG 넥스원하고 비슷하게 둘이 좀 비슷하죠. LIG 넥스원은 네.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고 맞아요. 풍산은 이제 포를 만드는 그 포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한 절반 맞아요. 가까이는 절반 그러니까
반발짝 좀 네. 다가서는 그런 흐름으로 방산주들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뭐 메인 방산주들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따라가지 못했던 하지만 나쁜 기업이 아닌 이 풍산과 LIG, 넥스원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산 그리고 어제 이제 방산과 원전이 좀 이제 대형주들 중심에서 반도체 이후에 좀 스프레드한 전략이었다고 하면 오늘 딱 조선이 올라갔습니다. 윤정식 상무님, 조선을 오늘 딱 새해 첫 수주 소식이 올라와서 이게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을 기대해도 될까?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그만큼 따라 올라갈까? 작년같이 올라갈까에 대한 거는 아직 의문부호가 조금 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반도체가 지수를 상승시키는 건 좋은데요. 반도체 없는 사람들한테는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반도체로 모든 수급이 다 빨아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지수는 쫙쫙 올라가는데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으로 나뉘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형주 안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엄청나게 큰 수익률보다는 그렇죠. 적당한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 개인분들이 많이는 안 사죠. 샀는데 2배, 3배, 4배까지도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한박 웃음을 짓는데 근데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고 중소형주가 더 많죠. 이쪽으로 그만큼 수급을 많이 빨아들였는데 제가 좀 전에 방산주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도 실적이 좋아요. 올해 더 좋을걸요.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조선주는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끝났죠. 수주가 밀리는 거라도 있습니다. 조선주는 잘못한 게 사실은 없었는데 나한테 와야 될 이 수급들이 다 반도체로 가면서 이 반도체 수급 때문에 내 수급을 빼고 갔거든요. 반도체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덜 좋은 걸 팔고 간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의 쏠림 현상, 분명히 쏠림 현상은 상반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 쏠림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비율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환경이 지금 더 좋아졌거든요. 작년보다 금년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좀 더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로 그렇죠. 뭐 10조씩 가던 게 이제는 반도체 10조 가도 전체 자금이 20조, 30조에서 30조, 40조로 늘어나면 남는 돈 있죠. 이 그렇죠. 돈으로는 다시 실적 좋은 종목 사는데 그중에서 오늘 눈에 띄었던 게 뭐 조선주, 방산주와 같은 예.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다시 또 살아나서 우상향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맞아요. 유동성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 대형주들의 장세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민 팀장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가 올라갈 때 사실 조선이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올해 전망을 봤을 때 상고하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럼 뭐 조선은 그럴수록 하반기에 기대를 해야 되냐 이런 퀘스천도 좀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는 속도감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예. 이제 좀 많이 좀 분산되어 있고 반도체는 딱 모여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에이스 원페어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예. 이제 딱 들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선주는 조금 이제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029년, 2030년도에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수주를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땡겨 와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화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방향성에는 이제 큰 의의는 없는데 속도감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속도감을 좀 가미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게 뭐 이건 또 방산으로 좀 빠지는데요. 역시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예. 어느 정도의 이제 미군의 어떤 군함을 대신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걸로 좀 뭐 폄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좀 저는 필리조선소가 이제 미국의 어떤 큰 전략적인 이제 그런 거점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오션 그렇죠. 또 필리조선소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한화시스템 아. 요 종목 두 개를 오히려 다른 조선주보다는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인 그런 환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MRO를 넘어선 어떤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함께 한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선호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올랐던 조선주 이야기 해봤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할 때 참 시간이 모자랐는데 맞습니다. 사실 오늘도 또 반도체가 이렇게 되네요. 잘 올라서 좋긴 한데 하던 이야기가 항상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높이가
하루하루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0조라는 게 상당히 높아 보였는데 그래도 18조만 해도 선방이야라고 했는데 이 정도 오니까 20조 안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렇죠? 이제 컨센서스가 예. 다 20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나온 컨센서스가 다 20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한 분기에 20조를 버는 겁니다. 한 달에 20일씩 일한다고 치면 60일 일해서 20조 버는 거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데 SK 하이닉스도 20조보다는 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 뭐 17조 이상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종목 합쳐서 40조 가까이 또 되면 굉장히 또 많이 버는 건데 삼성전자 그만큼 충분히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반도체가 한 몇 달 전에 HBM 같습니다. 그냥 D램도 대기자가 많거든요. 부르는 네. 게 값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최소 상반기에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단 뭐 100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오늘도 조정받아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떨어지면 계속 삽니다.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 나오더라도 보통 굉장히 좋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실적 나오면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익 매물 나오면 또 누군가 살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반도체. 지금 없으면 계속해서 마음이 부담스럽고 뭔가 조바심 나고 이런 상황인데 팀장님, 지금 뭐 냉정하게 반도체 올라타도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 조금 시야를 돌려서 계속 메모리만 봤으니까 비메모리로 돌려봐야 되나? 틈새 시장.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메모리를 본다면 이 빅2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메모리로 돌린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밸류체인의 최일선 종목들 정도로 약간 좀 이제 변주를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답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스트릿 컨센은 이미 이제 21조 가까이 좀 삼성전자 21조 가까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론하고 늘 좀 비교를 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마이크론은 넘버 3죠. 지금 5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원화 환산했을 때요. 올해 실적도 전망치가 이제 뭐 40조가 좀 안 되는 그런 전망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이런 전망치 100조가 넘으니까 100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확장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이제 그런 반도체 시황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뭐 D램 만들고 낸드 만들어서 하던 거랑은 정말 달라진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넘겨짚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1분기 아까 올 이제 실적 목요일 날 나오죠. 작년 실적이요.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가이던스와 시장 컨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천조전자, 백만닉스 이건 뭐 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조전자. 네, 뭐 천조전자는 지금 뭐 800조 넘었기 예. 때문에 뭐 이렇게 먼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뭐 SK하이닉스도 뭐 100만 닉스 해봐야 뭐 한 20몇 프로 오르면 이제 금방 또 네. 달성할 수 있는 거 부분이니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잠정 실적 나오고 살짝 세론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땐 찬스가 될 수 네, 있을 그래서 것 찬스가 같아요.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제 에이스 원페아를 들고 예. 예, 여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괜히 올랐으니까. 고민하고. 우리가 담을 타이밍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지금 있지만 고민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저점이다라는 표현도 좀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까지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